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대학교에서 헌법, 원래는 전공은 헌법입니다. 그래서 헌법을 가르치고 있는 유승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 자치분권 개헌과 주민자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뭐 개헌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헌법을 바꾸는 문제와 관련돼서 왜 이 헌법을 바꾸는 문제하고 주민자치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 이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처음에는 다 알고 계시는 이 헌법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어떤 부분은 또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도 있으시니까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는 기회를 삼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자치 분권과 관련돼서 특히 지방 분권과 관련된 개헌의 문제, 지방 분권형 개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느냐, 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들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헌법 얘기가 전반부 얘기고요. 두 번째가 지방 분권, 그리고 지방 분권형 개헌으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법이란 뭘까요? 헌법. 혹시 굉장히 간단한 질문이거든요. 네? 우리 국민이 지켜야 할 법이라고. 국민이 지켜야 될 법. 네, 맞습니다. 근데 국민이 지켜야 될 법에는 헌법만 있는 건 아니죠. 사실은 뭐 형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굉장히 도로교통법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그런 다른 법들과 구분되는 헌법만의 어떤 독특한 개념 같은 게 있을까요? 혹시 이렇게 질문하면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자치분권 대학이니까 네,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헌법의 정의입니다. 근데 이게 좀 뭐가 복잡하죠. 근데 헌법은 영어로 하면은 constitution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독일어까지는 읽지 않겠지만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페어파숭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뜻만 얘기를 해보면은 번역만 하면은 사실은 구성 또는 작성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기본적인 조직을 구성하는 법 또는 조직하는 법 또는 작성되어 있는 법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용어를 번역한 것이고 교과서적으로는 저렇게 두 번째 현대적 개념으로서 국가적 공동체의 존재 형태, 그렇죠? 그리고 기본 원리를 정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외워야 되나 보다. 드디어 헌법을 외워야 되나 보다, 정의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되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혹시 이집트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맞죠. 피라미드죠. 그럼 피라미드 요새 스카이캐슬 보면은 그분이 계속 이렇게 피라미드를 얘기했죠. 그래서 정점에 서야 된다. 그 정점에 있는 법이 뭘까요? 바로 네, 헌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법 체계는 마치 이집트의 피라미드처럼 생겼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정점에 있는 법이 있고 그게 헌법이죠. 그리고 그 바로 밑단계에 우리가 형법, 뭐 도로교통법 하는 것들, 법률이라고 하는 법들이 있죠. 그리고 그 하위 단계에 뭐 명령이라든지 대통령령, 그렇죠. 그다음에 시행 규칙 같은 규칙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제일 밑에 이제 조례 같은 것들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법 체계 내에서 최상위에 있고 가장 큰 효력을 발휘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하면 헌법, 그럼 어디서 헌법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면은 말씀을 하셔도 사실 무방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형식적 의미의 헌법, 뭐 실질적 의미의 헌법 이런 거 나뉘어져 있는데 이거는 뭐 자세히 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근데 이거를 왜 나누냐 하면은 헌법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인터넷 찾아보셔도 다 헌법이 딱 써져 있거든요.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검색 결과로 바로.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글로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화 해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헌법이라는 이름을 브랜드를 달고 있는 문서 그거를 헌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뭐냐 그러면 꼭 여기에 써 있지 않다 하더라도 헌법적인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지금은 이제 세종으로 행정청들이 조금 옮아갔죠. 근데 예전에 한번 이전 정권에서 이제 그 행정 수도를 옮기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한번 막힌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헌법재판소가 그때 당시에 헌법에는 수도가 지금 우리나라 수도 어디입니까? 서울이죠. 근데 이 문제가 이 수도가 우리나라의 수도,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이 헌법에 써 있을까요? 안 써 있을까요? 형식적으로는 안 써 있어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안 써져 있다 하더라도 관습적인 헌법 사항이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게 꼭 써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헌법이 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넘어가 볼게요. 이 부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이 헌법의 역사거든요. 헌법의 역사.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 살아오시고 아마 다 들어보시고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부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다시 질문을 드리면 우리나라 헌법은 처음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헌법 언제 제정됐습니까? 언제? 몇 년도에? 1948년은 알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광복은 언제 했죠? 45년 광복. 45년 8월 15일 날 했죠. 그러면은 45년 8월에 광복을 하고 48년 7월이죠. 7월에 헌법 개정을 했다. 그럼 그 사이는 뭡니까? 그 사이. 광복은 했는데 헌법은 아직, 왜냐하면 헌법이 세워져야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는 뭘까요? 그때 당시는 이 해방 후 3년 동안은 우리 국민들이 직접 뽑은 대표에 의해서, 대통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지 않았죠. 그러면은 누구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았나요? 그렇죠. 네, 미군정에 의해서. 그래서 그 해방 후 3년 공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이 있었고, 그 숱한 예를 들면 신탁통치, 반탁이든 찬탁이든 하는 문제들이 생기면서 어쨌든 48년 헌법으로 이제 수렴이 됐죠. 모아졌죠. 자, 그러면 48년 언제 우리나라 헌법은 제정됐나요? 몇 월 며칠 날? 7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를. 네?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제헌절이 7월 17일이니까.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방금 한 얘기는 대학에서 시험을 봤다 하면은 틀립니다. 네. 제가 어떻게 물어봤냐면 우리나라 헌법은 언제 제정됐나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언제 제정됐을까요? 몇 월 며칠? 7월 15일 이제 찍기 시작하시는 거죠. 네. 7월 12일이에요. 예, 7월 12일 날 제정이 됩니다. 근데 왜 17일로 변경이 됐을까? 왜 미뤘냐 하는 거죠. 이렇게 급박하게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빨리 세워져야 되는데 국회에서도 통과를 했고, 근데 왜 7월 17일로 옮겼을까요? 왜 조금 연기를 했을까요? 그것도 무슨 공고 기간이 있나요? 공고. 사실은 7월 17일은 공포한 날짜거든요. 왜 공포한 날짜를 그렇게 미뤘냐는 거죠. 12일 날 제정해 놓고 왜 묵혔냐는 거죠. 참 놀랍게도 혹시 조선왕조가 언제 창건이 됐는지 1392년 7월 며칠일까요? 17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맞추려고 7월 17일을 맞추려고 일부러 12일 날 통과가 됐고 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포일을 며칠 미뤘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때 당시 생각해 보시면은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가 누구였나요?
이승만이었고 실제로 초대 대통령이 되시죠. 근데 이거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이씨였다는 점. 네, 네. 그래서 당시에 아마 민중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공화국, 지금 우리 공화국이잖아요. 민주공화국 했을 때 그 민주공화국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고, 그 전에 조선 왕조 있고 그 다음에 일제의 이제 조선 총독을 사실은 어떤 왕처럼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미군정이 들어와가지고 미국 사람이 왕이 됐다가 또 다른 왕이 오나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은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올 때 잘 생각해 보시면은 고려의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불교잖아요. 불교. 근데 갑자기 이 이성계가 나라를 잡잖아요. 그래서 성리학적인 질서, 유학적인 질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순간 이렇게 확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불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데서 유교적인 세계관으로 바뀌는데 역사학에서는 한 100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100년 정도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백성들을 계몽해 나가고 이게 유교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고 뭐 소학, 뭐 주자가래 같은 거 계속해서 이제 가르치는 이런 그 노력들을 한 100년 지속을 해가지고 조선왕조 500년의 기틀을 다졌다고 볼 수 있다면, 그쵸? 우리가 그러니까 구한말 넘어가가지고 뭐 일제 겪고 그 다음에 해방 광복을 겪고 공화국을 한다. 그리고 나서 아직 채 100년이 안 됐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아직도 어떤 왕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생각해 보시면은 혹시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진 자, 그쵸? 이 자를 혹시 왕이라고 생각하신 적 없으세요? 가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조금 살펴보시겠지만 그 대통령을 마치 좀 이렇게 초월적인 존재처럼 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우리는 그런 마인드가 저 밑바닥에 감춰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공화국을 해본 역사는 이제 불과 60년, 70년밖에 안 되고 그 전까지는 왕 밑에서 살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거의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왕조적인 마인드, 왕조적인 무의식을 안에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거를 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그것들을 깨나가는 거. 마치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왔을 때 신진사대부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국민들을 계몽해내고 세미나하고 강의하고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조금 바꿔야 된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공화국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바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공화국은 그 정의 자체가 왕이 없는 체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48년 7월 12일 날 제정하고 17일 날 공포해가지고 헌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나라 헌법이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꽤 많이 개정이 됐죠. 그러니까 1차 개정은 근데 잘 보시면 1차 개정 48년 하고 1차 개정이 몇 년도에 돼 있나요? 52년이에요. 그렇죠? 1차 개정 48년에 재헌을 했으면 좋은 헌법을 만들었으면 조금 오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52년이면은 굉장히 빨리 개정을 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저 52년은 언젠가요? 네네, 아직까지 전쟁이 안 끝나고 있었을 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통에 개헌을 한 거예요. 왜 개헌을 했을까요? 이때 그 역사책을 뒤져보시면은 전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부산 정치파동 같은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전쟁통이니까 수도도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고
근데 왜 갑자기 개헌을 했을까? 이거 정말 심각했거든요. 이때 상태가 국회의원들이 이승만 이 개헌을 막 막고 막 그러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때 혹시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그때 당시에 통근버스를 타고 다녔나 봐요. 근데 통근버스 그 국회의원들 국회 오지 말라 하고 국회의원들 통근버스를 이렇게 지게차 같은 걸로 떠. 그래가지고 다른 데다 갖다 놓고 막 이런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거든요. 왜 이렇게 심각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개헌을 하려고 했을까라는 거죠. 왜 하려고 했을까요? 네,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냐, 이승만 대통령이. 재헌 때는 대통령을 어떻게 뽑았을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직선을 했을까요? 아니요, 국회에서 뽑았어요. 그러니까 헌법에 대통령 국회에서 간선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48년은 52년 저 사이에 국회의원 선거를 해요. 총선을 했는데 이게 야당이 다수당이 돼버려요. 야당이. 그러니까 이승만에 반대하는 당이 국회에서 다수당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통령 어디서 뽑는다고요? 국회에서 뽑는데 야당이 다수당이 됐으니까 이승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뭐를? 헌법을 바꿔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국회에서 뽑는 간선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직선제 최초의 직선제 개헌인데 최초의 직선제 개헌이 이제 저 1차 개헌이 되는 거고 그때 그래가지고 뭐 저 헌법 제가 별명들을 다 붙여놨는데 발췌 개헌이라고 해놨죠. 헌법에다가 일부 조항들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바꾼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뭘로 바꾼 거냐? 그러면은 간선을 직선으로만 바꾸도록 하게 하는 거죠. 그거는 결국에는 혹시 어려운 말로는 위인설관이라고 혹시 우리나라 헌법 개정사를 네 마디 딱 한마디로 얘기해봐라고 하면 위인설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관을 바꾸는 거예요. 관을 그러니까 법을 바꾸는 거죠. 이게 최초로 저렇게 잘못 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54년에 저 유명한 이제 4.4 5.입 개헌이죠. 4.4 5.입 개헌. 그것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위해서 바뀌었는데 저 참 4.4 5.입 개헌은 참 재밌어요. 이게 이제 그 헌법을 개정을 하려면은 국회가 발의를 해야 되죠. 그러면은 의결 정족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다 아시죠? 그 계산을 해볼 때 3분의 2 이상인데 그거를 계산해 봤더니 135.33333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정족수가 사람 수가 .3333 이렇게 나오면은 당연히 올려야죠. 그래서 136명이 됐었어야 되는데 하필 선거를 해보니까 국회에서 130 역사의 장난이죠. 135명이 나온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136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135명이 나온 거예요. 근데 계산을 해보면 135.3333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네네, 그 유명한 4.4 5.입 이때 정말 심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대 수학과 교수님이 오셨어요. 저 4, 5입 저 수학적인 논리를 대시려고 실제로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래 수학에는 사실 산수죠. 산수에는 4는 버리고 5는 올린다. 그럼 3이잖아. 버리자. 해가지고 135명이 된 겁니다. 이게 참 재밌는 건데 그리고 이거는 이게 국회에서 의결을 2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약간 믿기지 않는 사실이긴 한데 국회에서 처음에 그러니까 투표를 2번 한다 그랬잖아요. 처음 할 때는 136명이 나왔어요. 실제로. 그랬는데 본투표로 가 보니까 135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날라갔죠. 한 명이 잘못 찍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금 모르겠어요. 야사인데 야사. 한 의원이 실제 본투표에서 투표를 할 때
어디다 찍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다 한글로 써져 있는데 옛날에는 가 그리고 부가 써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에다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국회의원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옆에 의원이 입구자가 들어있는 거 요거 사각형 입구자 들어있는 데다 표시를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실제로 그랬더니 그러면은 가는 당연히 입구자가 들어있죠. 근데 부도 안일부가 아니라 그 밑에 입구자 들어있는 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계다 들어있네 해가지고 실제로 135표 중에 한 표가 무효표가 나와 있어요. 네, 누가 2개를 찍은 것 같아요. 근데 입구자, 그러니까 가짜, 오를 가짜를 몰라가지고 그랬다는 역사의 어떤 슬픈 지점이죠. 그리고 나서 3차 개헌 때 보시면은 내각제 개헌이라고 되어 있죠. 그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15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4.19가 나왔고 그리고 4.19 정부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그렇죠. 굉장히 오랫동안 이승만 정권이었죠. 그랬다가 장면 정권 저기로 들어오면서 내각제 정권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굉장히 짧죠. 굉장히 짧게 있었는데 한 가지 확인해 두실 거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만 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짧지만 내각제 경험이 있다는 거. 내각제 경험. 영국과 같은 시스템을 한 번은 해봤다. 해보려고는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60년에 저게 이제 3차 개헌이 60년 6월에 있었고 그 다음에 개헌을 한 번 더 해요. 같은 해 11월에 하거든요. 근데 왜 한 번 더 하냐면은 이제 개헌을 해놓고 보니까 3.15 부정선거 때 잘못했던 사람들 처벌을 해야 되는데 소급적으로 처벌을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헌법적으로 그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게 저 4차 헌법 개정입니다. 그래서 헌법을 그때 당시는 이제 이 그 4.19 혁명의 열기를 받아가지고 이 헌법 개정을 이제 그러니까 어떤 우리 사회는 한번 좀 열을 받으면은 뭔가를 바꾸는 이제 성질이 있는데 2번이나 바꿔요. 그랬다가 바로 이제 뭐가 납니까? 61년에 5.16이 나죠. 그래서 5.16이 나고 그래서 내각제 정권은 이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5.16이 난 이후에 이제 조금 한 1년 있다가 다시 이제 개헌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대통령제로 복귀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면 이제 조금 암울한 역사들이 있는 건데 69년 저거는 이제 삼선 개헌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삼선 개헌 때도 사실은 이 역사책에 보시면은 제대로 된 개헌은 절차를 지키는 개헌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한 개인 한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려고 바꿨던 게 저 개헌이죠. 삼선 개헌. 그리고 심지어는 72년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그때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왜냐면은 이때 당시로는 거의 그 대통령에 대한 거의 영구 집권을 가능케 하는 거였고 그때 뭐 이제 저 이후로는 대통령을 어디서 뽑아요? 네, 통일주체국민회의 같은 데서 이제 뽑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장충체육관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뽑게 되는 거고 심지어 국회의원들의 3분의 1 유정회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통령이 임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끝이 나나 했는데 12.6이 나고 그래서 실제로 그 정권은 끝이 나죠. 굉장히 비극적으로 끝이 궁정동 안가에서 끝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봄이 오나 보다 했죠. 그래서 이제 진짜로 민주주의를 하자라고 하려고 하는 그 어떤 어귀에 뭐가 있었습니까? 네, 79년 12월에 12.12가 있었고 그 다음해에 5.18이 나고 그렇죠. 그래서 신군부가 이제 서서히 잡게 되죠.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 이제 그들이 이제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80년 헌법은 이제 신군부가 주도해가지고 헌법을 하게 됐. 근데 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대통령을 한 번 했을까요? 여러 번 했을까요?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네,
전두환 대통령은 7년 단임이라고 알고만 계시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전두환 대통령은 대통령을 그 전에 살짝 합니다. 그래서 2번 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때 전두환 대통령 당연히 저기 간선이라고 써져 있죠. 여기 간선 선거인단에 의해서 뽑히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체육관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저 간선을 드디어 한번 깨자 7년이 지나고 혹시 왜 전두환 대통령이 왜 7년 단임인지 혹시 아세요? 네, 이것도 뭐 이건 야사인데 전두환 대통령이 육사 시절에 골키퍼였죠. 네, 근데 골키퍼고 7번을 그렇게 좋아했대 럭키 세븐. 그래가지고 7년이 됐다는 후문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7년이 지나고 드디어 전두환 대통령이 가나보다. 그래서 군인들의 정권이 가나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직선을 통해서 대통령을 뽑자라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6.29가 나고 그래서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 후의 역사는 다 아시죠. 네, 서로 이제 여러 삼김 정치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표가 야권에서 갈라진 거죠. DJ하고 YS가 그렇게 하면서 노태우 대통령이 잡게 되는 역사가 되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 헌법은 그러니까 저 87년 헌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로 보셨을 때 헌법의 역사로 보셨을 때 헌법이 왜 이렇게 많이 바뀌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바뀔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때는 그냥 그렇다 쳐죠. 제헌헌법. 그런데 2차 이거 바꾸려고 임기 연장하려고 바꾼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3.15 부정선거 맞고 망명길로 오르시고 그 다음에 대통령을 하려고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대통령 이거 그 다음에 삼선, 유신 그리고 신군부 이것도 쿠데타적 성격을 강하니까 이 모든 개헌들은 전부 다 정권을 잡으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정권을 연장하려고 하는 거. 어느 정권을 어디 권력을 그렇죠. 그 대통령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시도였고 여기에 어떤 국민들의 어떤 참여나 아니면 열망들이 들어있느냐 했을 때 오로지 들어있는 거는 48년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이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헌법 87년 헌법만이 국민의 열망들을 담고 있는 헌법이고 그 전은 조금 의문의 여지가 있는 헌법들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87년 헌법은 이제 이런 식의 원리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헌법은 3가지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 이건 다시 설명을 드리고 헌법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보시면은 뭐 다 아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제1장 총강이고 제1조는 다 아시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시작하는 게 이제 저 총강입니다. 그리고 2장에 보시면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있죠. 근데 의무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빼셔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 그러니까 기본권이죠. 그래서 기본권이 10조부터 36조까지 37조라고 봐도 되죠. 37조까지 쭉 써져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의무조항 38, 39 조항이 있고 그 다음에 40조부터 국회, 정부, 법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국회는 뭐 하는데요? 법 만드는 데지 입법부. 그 다음에 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곳이죠. 집행부. 법원은 사법부죠. 법을 적용하는 데죠. 그 다음에 헌법적 우리나라는 최고법원이 하나일까요? 2개일까요? 2개죠. 하나의 최고법원은 대법원이고 또 하나의 최고법원은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하위기관처럼 생각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최고기관입니다. 최고법원입니다. 그리고 선거관리 이게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서 슬픈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선거관리가 헌법에 들어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 헌법을 찾아보시면은 선거관리가 헌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은 왜 우리나라는 선거 관리를 유독 헌법에다가 콕 박아뒀을까요? 왜?
선거 부정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헌법적인 사항으로 선거 관리를 놔둔 거죠. 혹시 예전에 뭐 저는 경험해 보진 않았는데 군대 같은 데서 이렇게 투표하면은 이 우리나라 투표하면 비밀 투표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다 본 거죠. 그때 그래가지고 상관들이 뭐 어디 찍나 이렇게 다 보고 잘못 찍으면은 뭐 어디 데려가고 뭐 이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정선거 그 혹시 영화 중에 그 송강호하고 문소리 나왔던 효자동 이발사라고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보면은 저 3.15 부정선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잘 볼 수가 있어요. 통째로 그 선거함을 바꿔치기도 바꿔치기지만 통째로 가져가 트럭채 가져가 가지고 이제 산 같은 데다가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던 뭐 갑자기 왜 그 개표장에 불이 자꾸 꺼지는지 그래가지고 불이 한꺼번에 꺼졌다가 뭐가 후다닥 일이 벌어지고 이제 가져가고 트럭으로 가져가고 이제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이제 선거를 관리하게 되는 조금 이따 본격적으로 얘기하게 될 지방자치가 헌법적인 사항으로 있는데 참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관련된 헌법 조항은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문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 조항은 130조로 구성이 되는데 국회 많고 대통령 엄청나게 많아요. 대통령도 많고 그런데 지방자치는 달랑 2개. 우리나라 경제 조항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 헌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이냐 하는 개정 문제하고 부칙이 있고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헌법의 전문입니다. 이거 한번 다 같이 잠 깨는 차원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시고 하나, 둘, 셋.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첫 줄을 읽으셨는데 잘못 읽고 계시죠?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네, 유관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장 우리나라 헌법을 많이 아시고 읽는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첫 줄부터 잘못 읽으시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우리나라 지금 처음이잖아요. 헌법. 우리나라 다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의가 뭡니까? 우리나라 법 체계의 최고법이죠. 그러니까 최고법 중에 최고법의 첫 줄을 읽으시는데 그 앞에 유관 역사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이라고 읽으시면은 네, 국가가 뭔가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근데 우리나라 헌법의 주어는 대한국민이라는 거 잊으시면은 안 된다. 절대로 잊으시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리고 그 대한민국을 뭐 상징하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몇몇 뭐 법관 이런 몇몇들이 이 헌법의 주어가 아니라는 거. 이게 우리나라 굉장히 명시적으로 쓴 거예요. 대한국민이라고 의도적으로 쓴 거기 때문에 잘 읽으셔야 한다. 옆에 아들, 딸 다 알려주시라.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나면 요새 많이 문제가 됐죠. 최근에 그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이해한 거와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근현대사를 헌법 앞에서 조금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 그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헌법, 48년 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니까 3.1운동은 몇 년? 1919년 3월 1일이죠. 그리고 거의 곧바로 여러 군데의 그 임시정부들이 생기죠. 그래서 그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이 헌법, 87년의 헌법을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라 하면은 헌법 스스로 지시하고 있는 것은 1919년 3월이라는 점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논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과 함께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언제 건국됐느냐 하는 부분인데 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계제는 아닌 것 같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건국이 19년이냐 아니면은 45년이냐 48년이냐 하는 문제는 각자 숙제로 다음에 와가지고 검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지금 4.19 민주 이념도 계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여러 차례 개정이 되면서 그때 당시 그러니까 62년 헌법 개정이 있었잖아요. 그 쿠데타 5.16 나고 나서 그때 당시에 헌법에는 5.16 혁명 이념도 이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역사가 바뀌면서 그런 부분들은 빠졌죠. 자, 굉장히 기니까 다 읽진 않고 자, 끝에서 두 번째 읽겠습니다. 1948년 7월 12일로 돼 있죠. 그래서 7월 12일 날 제정됐고 우리가 예습한 대로 헌법은 스스로 제정된 거는 7월 12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차 자 보시면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 투표에 의해 개정한다. 이 헌법은 몇 차 헌법 개정입니까? 라고 하면은 안 되겠죠. 당연히 여기서 맞추신 게 없으세요 지금. 그렇죠. 9차죠. 왜냐하면 보시면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 의결 국민투표 거쳐가지고 개정함으로 한 번 더 개정했잖아요. 그래서 9차 헌법 개정이 되는 겁니다. 자, 됐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전문도 여러 번 읽어보셔야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대한민국 헌법 제1조입니다. 이거는 전 국민의 거의 노래 가사죠, 지금.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고 하는 이제 그 초등학교 때도 나오더라고요. 주권 재민의 원리, 주권 재민의 원리. 그러니까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 개념 아까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공화국 개념이 아직까지 다 정립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아직도 뭔가 대통령 뭔가 중심이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한양에 경복궁 근처에 어느 누군가가 이렇게 딱 계셔가지고 그분 믿고 뭔가 삶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고 그래서 막 대통령 없으면 뭐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약간 불안해하시고 근데 민주는 개념이 어려우니까 공화국부터 보시면 공화국이라는 말 자체가 아까 지금 뭐라 그랬죠? 뜻 자체가 왕이 없는 체제예요. 왕이 없는 체제. 근데 그건 왕이 없다는 뜻은 뭘까요? 왕이 없다는 뜻은 이게 굉장히 네, 이게 지금 보면 이거 굉장히 아름다운 말 같으시죠. 근데 헌법이라는 문서는 최고법이라 그랬는데 최고법이라는 뜻은 그것에 위반하면은 모든 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헌법에 부딪힌다, 모순을 일으킨다 그러면은 그 사람도 무효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만약에 그 전에 왕이 있었다. 헌법은 다시 말씀드리면 헌법은 혁명과 반역의 문서. 그래서 최고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 체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새로 세우는 구성하는 거, 컨스티튜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 전에 우리 중에 왕이 있다. 그리고 그 왕이 이 헌법과 부딪힌다. 그러면은 누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왕이 무효가 되고 실제로 서구에서는 그 왕을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잘라버렸어요. 네, 기요틴이라고 혹시 기요틴 혹시 아세요? 사형 틀인데 목을 딱 자르는 거죠. 그거 굉장히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인간적인 사형 도구였대요. 그 전에 사람들이 막 이 국가에서 뭐 영화 같은데 보시면 거열형 뭐 이런 거 혹시 아세요? 이렇게 찢어 죽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좀 비참한 얘기인데
아무튼 비인간적으로 죽였어요.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비인간적으로 죽였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죽이자 해가지고 기요틴 박사가 이걸 딱 만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 루이 16세 같은 프랑스 왕들이 죽었죠. 그러니까 공화국을 한다 그러면은 그 전에 있던 왕을 어떻게 한다? 네, 없애는 거예요. 없애는 거, 그렇죠? 그 전에 있었으면 없앤다. 지금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왕이요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왕 쫓아가가지고 넌 왕이 아니다 하고 잡아서 끌어내려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도 공화국이라고 우리가 선언한 이상 우리 중에는 어느 누구도 나 자신을 또는 너 자신을 우리 자신 중에 누군가를 왕이라고 임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 자체에서는 우리 중에 이전 왕도 없고 지금 왕도 없고 미래 왕도 없다라고 하는 선언이라는 거. 그게 굉장히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말 같지만 이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단단히 마음을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왕이 없어도 너희들 불안해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 말 자체가. 그리고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고, 이제 시민들의 덕성이라는 게 뭐냐 했을 때 시민들은 어때야 되느냐 했을 때 뭐 길거리에서 휴지를 잘 줍고 뭐 공중 예절을 잘 지키고, 사실 이것도 시민 의식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훌륭한 시민 의식은 이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중에 혹시나 누군가가 독재를 하지 않을까, 아니면 또는 왕이라고 선언해가지고 자기가 왕 노릇하지 않을까 감시하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용감하게 끌어내리는. 그러니까 시민의 덕성은 그러니까 착한 게 아니라 용기 있는 거다라는 거. 그게 저 헌법 제 1조에 숨어 있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권은 국민에게 좋죠. 네. 그리고 나면 아까쯤 이제 우리 헌법 보셨을 때 국민의 권리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얘기들이 쭉 있고, 헌법 40조부터 이 국가 권력,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들을 조금 도식적으로 이제 그려보면은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이거는 4년 중임제, 우리나라는 지금 5년 단임이죠. 5년 단임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헌법을 우리가 대통령 5년 단임만 하지 말고 이렇게 조금 다른 식으로 바꿔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래서 4년 중임은 지금 어느 나라에서 하냐면 미국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4년 중임 해가지고 되게 그 중임에서 실패하기도 해요. 어떤 대통령들은. 근데 되게 최근에 와가지고는 대개는 다 성공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왜 자꾸 4년 중임 얘기가 나올까요? 대통령을. 5년은 국정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일 수가 있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그거보다 조금 더 좀 스마트한 그 개념이 안에 들어 있어요. 조금. 그러니까 약간 간교하다고나 할까? 그런 개념들이 사실 있습니다. 4년 하고 잘하면 또 뽑아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5년 단임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있다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이제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리고 5년 있다가는 더 이상 대통령을 할 수가 없고 이제 시골에 내려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댁에 가셔야 되는, 한 번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한 번밖에 할 수 없으니까 잡고 나면 책임을 안 져요. 그 뒤가.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 뭔가 축적을 해놓거나 아니면 자기 사람들을 정부에 많이 심거나 하는 작업들을 하게 돼가지고, 실제로 대통령이 그 5년 동안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굉장히 음으로 양으로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일들 때문에 대통령 임기를 좀 바꿔보면 어떠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그러면은 중간에 한번 평가를 하니까 그 사이에 재선을 노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도 펴고 또 일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잘하면은 실제로 뽑아주고 아니면은 끌어내리고 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새 이게 많이 문제가 되는데 이거 이제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국회는 지금 원이 하나죠. 그러니까 옛날 우리 내각제로 했을 때 참의원, 뭐 민의원 이런 게 없고 그냥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이죠.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비례대표 국회의원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은 되는 방식, 선거되는 방식만 차이가 있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차이는 없어요. 그렇죠, 똑같아요. 뭐 권한의 차이도 없고. 근데 저기 상원 하원 할 때 잘 안 보시겠지만 상원 하원 하면 저거는 역할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원이 있고 상원은 이제 각 지역에서 2명씩 뽑아 올리죠. 6년. 근데 이제 임기는 6년이고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갈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저 상원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 형태와 관련돼서 이게 항상 문제가 많이 돼요.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어쨌든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제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과연 이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인가라는 거.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거 하는 건 이제 국정을 전부 다 알아서 독단적으로 다 결정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이고, 그 다음에 정부 형태를 우리가 앞서 보셨듯이 뭐 지금 5년 단위니까 4년 중위로 바꾸면 어떨까? 국회를 지금은 하나의 원인데 그거를 둘로 나누면 어떨까? 상원 하원으로 나누면 어떨까? 하면은 이게 잘 될까?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제도를 조금 바꾸면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잘 할까? 아니면은 이게 제도는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87년 헌법이 가장 장수한 헌법입니다. 그래서 장수한 헌법 조금 더 존중을 하면서 제도의 묘미를 살려가지고 좀 잘 운영을 하면 되는데 이게 사람이 문제일까? 제도의 문제일까? 사람의 문제일까? 이게 항상 문제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도의 문제일까요? 사람의 문제일까요? 사람의 문제라고 100% 얘기를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물론 우리나라 제도가 특히나 우리나라 이 정부 형태와 관련돼 가지고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48년 헌법, 재헌 헌법이죠. 그 48년 재헌 헌법의 기본 밑바탕은 그 60년의 내각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헌법의 기본 바탕은 내각제 헌법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요. 하루아침에 뒤집어가지고 대통령을 그냥 삽입을 한 거예요. 대통령제적인 요소들을. 그러니까 기본 바탕은 내각제인데 거기에다가 대통령제를 이렇게 뜯어 고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내각제적인 요소도 있고 대통령제적인 요소가 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나라가 대통령도 있는데 뭐도 있어요? 국무총리도 있죠. 국무총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영국에서 총리는 행정부의 수반이에요. 행정부의 최고 권력이거든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나라는 국무총리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이건 개헌의 절차인데요. 우리나라 개헌의 절차에서 처음에는 이게 제일 처음이 중요해요. 그 개헌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는 문제. 개헌을 누가 시작해 볼 수 있느냐. 이 헌법을 바꾸고 싶다. 만약에 제도가 잘못됐다. 또는 뭔가가 좀 미흡하다 그래서 헌법을 바꾸고 싶다 했을 때 헌법을 누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근데 이게 헌법에 나와 있는 절차예요. 근데 국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제안을 국민이 직접 발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 이게 그러면 누가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국회의원 제적이용 과반수 그리고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할 수 없다는데 정확하게 하면
말씀을 드리면은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잘 뽑거나 아니면 대통령을 잘 뽑으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대표를 잘 하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선거가 어떻게 보실지 잘 모르겠는데 선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왜냐면은 그게 우리 항상 선거일 때 보시면은 색깔이 어떻게 나뉘어요? 네, 두 개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도 분명히 있는데 우리나라는 동서 분단이 심각해요. 그래서 동서 분단 아예 다른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왜냐면은 깃발 사람으로 뽑아야 되는데 분명히 근데 색깔로 깃발로 뽑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게 고쳐지지 않는 한 그리고 제도가 국민이 직접 발의할 수 없는 한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대표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제대로 뽑히지 않는 현상들 그래가지고 이제 온갖 그 정치 공학 술수 이런 것들이 난무하게 되는 기본적인 원인도 선거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민은 항상 그거예요. 그럼 선거제도로 바꾸면은 제대로 될까? 아니면은 사람이 바뀌어야 될까? 이거는 항상 문제가 되는 거고 혹시 이 강의를 끝나시더라도 한번 깊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건지 제도가 바뀌면은 사람이 따라오는 건지. 대통령이 공고하고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의결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 한 번 참여를 할 수 있어요. 국민투표로. 근데 국민투표는 가가지고 이 헌법은 어디가 잘 됐고 어디가 잘못됐어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럼 뭐만 하실 수 있으세요?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국민투표는 대개 해보면은 찬성이 많을까요? 반대가 많을까요? 찬성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민투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가 더 중요하냐? 그러면은 어려운 영어를 쓰면 아젠다 세팅이라 그러거든요. 의제를 설정하는 거. 그 사람이 더 중요한 거지. 국민투표는 그 세팅해 놓은 것에다가 O, X만 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O합니다. 그래서 과거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국민투표로 이 자기의 정당성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권력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나 찬성에 안 해. 해가지고 찬성에 안 해. 국민투표 딱 하면은 찬성이 많을까요? 반대가 많을까요? 당연히 찬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됐지. 나 신임 됐어. 재신임 됐어. 하고 다시 독재하고 이런 식의 일들이 많기 때문에 국민투표로는 부족하다. 그러면 지금 이제 개헌 얘기가 한참 많이 나오는데 뭘 바꿔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여러 가지 이제 개헌 얘기가 이제 한참 나오니까 이제까지 이제 사회에서 조금 불만이 있었거나 아니면 바꿔야 된다고 얘기했던 각종 쟁점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직접 민주제. 우리는 이걸 경험했잖아요. 대통령이 정말 별일이 없으면은 5년을 다 채워요. 그렇죠? 그러는데 잘못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탄핵할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한번 해봤죠. 근데 문제는 국회의원들은 중간에 국회의원 임기 몇 년이에요? 4년인데 그 4년 사이에 국회의원들 탄핵할 수 있게 없게요? 국회의원을 탄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국회의원 탄핵 제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분이 동네 깡패인가 아니면은 진정한 국회의원인가 했을 때 막 동네 깡패가 안 되겠다 내리고 싶다 하더라도 못 내려요. 국민이 직접 내릴 수는 리콜한다 그러죠. 리콜. 하다못해 자동차도 한번 샀다가 부품이 잘못되거나 뭐가 잘못되면은 리콜 하잖아요. 근데 국회의원은 리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국방부 시계가 가라 하는 거가 마찬가지로 국회 시계가 가라 해가지고 4년이 지나야 돼요.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이 동네 깡패인지 국회의원인지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차고 있는 색깔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당적을 보고 뽑거나 색깔로 보고 뽑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나라 문제예요. 그래서 막 몇 선씩 하잖아요. 한 동네에서 저 사는 동네가 화성인데 그 전에 국회의원들 막 한 8선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잘 바뀌지 않는다. 의회 권력이 잘 바뀌지 않는 부분들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민이 직접 리콜을 하거나 아니면은 헌법을 제정하거나 법률을 제정할 때 발의할 수 있는 권리들을 좀 국민들한테 주면 어떨까. 그다음에 오늘 뭐 저희 주제긴 한데 이 분권 관련돼 가지고 특히나 지방 분권 왜 정치를 여의도 한 곳에서만 하느냐 아니면은 왜 청와대라는 굉장히 제한된 공간 서울에서만 할 수 있느냐 밑에서도 할 수 있지 않냐 지방에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아이디어 그다음에 하도 사는 게 어려우니까 경제민주주의 그래서 직장 내에서도 왜 이게 참 그래요 대통령은 선거로 뽑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그리고 잘못하면 탄핵하고 국회의원도 뭐 국회에서 뭐 공성전을 하고 뭐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가 뽑잖아요 그런데 재벌 회장님은 권력은 어마어마하게 세고 그랬을 때 이 부분들을 어떻게 완화할 거냐 하는 경제민주주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생명권, 정보기공권 같은 그런 권리들도 만들자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9차 헌법 개정 속에 살고 있으니까 10차 헌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누가 주도를 하고 있느냐 했을 때 되게 우리나라 역사로 다시 보셨다시피 심지어는 헌법을 개정한다고 했을 때도 헌법 개정을 왜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변화된 정치 현실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국회의원직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누릴까 그렇죠 정치적으로 조금 우리가 불리한데 게임의 룰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조금 우리 당이 더 많은 표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당의 표를 손해를 안 볼까라고 하는 게임의 규칙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헌법 개정의 그 모티브 동기들과 기본적으로는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또는 그 정부 여당의 속셈, 그 정치적인 속셈들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했을 때 그럼 도대체 이렇게 불타는 금요일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 국민들은 다 어디 갔는가 하는 문제 왜 이런 목소리는 안 들리느냐 하는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의 핵심에 오늘 더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정치를 왜 서울에서만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권력과 권한은 왜 전부 다 한 곳에만 몰려 있느냐 하는 문제들인데 지금 제가 여기는 이게 책 표지인데 제가 뭐 이런 강의를 하면서 책을 뭐 이렇게 추천드리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혹시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집에 가셔가지고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신다 하면은 이런 책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 근데 사실은 이걸 추천을 드린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나오는 주장들을 다 저 자신이 찬성하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 책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 쟁점들이에요. 왼쪽에 보시는 이 노란 책은 책 제목이 뭐예요? 지방 소멸이죠. 이게 일본 사회를 지금 분석해 놓은 책입니다. 근데 일본도 지금 우리나라 거의 똑같은데 우리나라가 대개는 일본에 한 10년 정도 뒤처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10년 뒤의 모습을 보려면은 일본을 보면은 대개는 돼요. 사회과학에서도 그렇게 많이들 하는데 일본을 보면은 지금 거의 지방이 괴멸되어 가는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식과 사실은 맞닿아 있는 게 저 옆에 분홍색 책이죠. 근데 지방 분권과 관련된 문제인데 지방 소멸과 관련돼서 이제 아까 지금 요 분홍색 오른쪽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최근 5년간 소멸 위험 지역의 확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은 요거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고위험군들이에요. 그러니까 곧 사라지게 될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기준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인구가 주니까. 그래서 13년에 조사를 해봤더니 이 정도 됐는데 18년 6월에 조사해봤더니 어때요? 초록색이?
굉장히 세죠.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은 특히나 기초자치단체와 관련돼 가지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10만을 못 채워요. 10만을 못 채우면은 이제 정부 보조금도 못 받고 지원도 끊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 혹시 지역이 연고가 있으신 분들은 지자체 쪽에서 자꾸 대학생들이 서울로 오잖아요. 이사는 글로 가더라도 주소는 여기다 남겨둬라 해가지고 지방직 공무원들이 서울의 대학의 캠퍼스에 와가지고 영업해요. 주소를 옮기지 마라. 아니면 옮겼다 하더라도 너 여기 있으면은 영천 이러면 영천에다가 다시 주소를 해라. 그래야 10만을 채우니까.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노력들은 참 가상하고 너무나 처절하고 눈물겨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세는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게 지방이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뭐 여기다가 써보진 않았는데 그 이런 게 있어요. 요 책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저 추세대로 하면 지금 추세로 하면은 지금부터 한 20년이 지나면 인구가 지금 지자체 3분의 1은 사라져요. 20년 있으면. 그러니까 2040년 정도까지. 왜 그러냐 그러면 당연히 인구가 이제 안 사니까 거기에. 지금 혹시 지방에 놀러 가실 일 있으시면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 광명 와가 깜짝 놀랐어요. 막 너무 복잡해가지고. 근데 제가 사는 데는 한 4시, 5시만 돼도 사람이 안 다니거든요. 다니면은 이제 저기 몇몇 이제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이제 퇴근하시는 분들만 조금 있으시고. 지금 읍면동으로 따졌을 때 2013년에 저게 1229군데가 좀 위험하다 돼 있는데 지금 저 옆으로 보면은 1500군데 정도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대응해요? 이러면 안 돼. 그래가지고 지자체에서 축제 많이 하죠. 축제. 그래가지고 뭐 어디 나비 축제, 뭐 산천어 축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게 되겠냐? 그게 물론 그게 노력은 정말 힘겨운 노력들인데 그 대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임시방편이라고 하는 거죠. 문제를 완전히 푸는 문제가 이제 대책들이 아니고. 뭐 참고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총 몇 개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몇 개 있을까요? 10. 그건 이제 몇 년, 그러니까 한참 된 얘기인 거고 지금은 이제 17개 정도 되죠. 그 다음에 특별시 하나, 그렇죠? 그 다음에 광역시 지금 몇 개일까요? 6개예요. 지금 6개. 그 다음에 그게 있죠. 제주도가 특별자치 도로 빠져 있고 그다음에 세종시가 특별자치시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도 8개 있고 그래서 17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초지자체는 총 세어 보면은 22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시가 이제 광명시처럼 이런 자치시가 우리나라에는 75개 있고 그다음에 군 있죠. 군이 이제 82개. 그다음에 여기도 구가 있죠. 그리고 구가 69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그렇게 해서 따져봤을 때 226개가 있는데 문제는 많이 사라질 거다라고 하는 거. 읍면동은 총 3,400개 정도 있어요. 3,463개가 있습니다. 근데 뭐 거의 절반 가까이 2040년 있으면 사라질 거다라는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비해 가지고 서울에는 얼마나 모여 있을까요? 수도권 지역에는 광명시도 사실 수도권이긴 한데, 네 이게 뭐 인구는 뭐 많이들 아시니까 이제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드리면 수도권의 1000대 기업, 우리나라 1000대 기업 있잖아요. 기업 중에 1000대 기업 중에 수도권에 몇 퍼센트가 몰려 있을까요? 한 70% 몰려 있어요. 70% 정도.
그다음에 이 일자리의 질도 사실 문제가 되는데 일자리의 질과 관련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임금이 높은 일자리 그게 수도권에 지금 51%가 몰려 있습니다. 특히 그 뭐냐 IT 뭐 건축 뭐 예술 관련된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임금을 받는 직업군들은 전부 다 한 70%, 67% 정도가 서울에 몰려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역시나 대학 문제일 것 같아요. 혹시 아들, 딸 낳으시면은 대학을 어디로 보내고 싶으세요? 네, 서울은 네. 그래서 사람은 키워가지고 서울로 보내야 되고 말은 이제 제주도로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다못해 뭐 정선이든 나주든 굉장히 있는 저 밑에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서 그러니까 그 조금 스마트한 똑똑한 아이들이 커가지고 거기에서 뭐 일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서울 와가지고 서울에 남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앞으로도 이 상황이 크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수도권이 전 국토로 하면 우리나라 전 국토를 뭐 필지로 따지면 한 3,800만 필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필지의 12%에 해당하는 수도권에 이런 게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거의 다. 그러니까 한 70%가 다 몰려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 수도권은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죠. 혹시 이런 지역에 연고가 있으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동해, 태백, 강원도 쪽은 지금 심각해요. 그다음 삼척, 그다음에 충청도로 가면은 공주, 보령, 논산, 전북으로 오면 익산, 뭐 정읍, 남원, 김제 다 지목되고 있어요. 없어질 거다. 그다음에 여수, 뭐 나주, 경주도 지금 물론 무슨 거기 경리단길인가 뭐 그래가지고 잠깐 지금 살짝 반짝하고 있긴 하는데 인구로 봐가지고는 관광을 가는 거지 살지는 잘 않는 거고. 그다음에 김천, 그다음에 저쪽 그 뭐냐 서원으로 유명한 안동 이런데 그런 데도 지금 다 네 안동 위험합니다.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그다음에 영화 제목으로 유명한 밀양 이런 데 다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지역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고 가장 큰 문제는 근데 돈 문제 같아요. 사람 문제하고 돈 문제. 그렇죠. 근데 국세하고 지방세 비율은 지금 8대2 정도 되거든요. 8대2. 근데 이거를 뭐 7대3으로 올리자 또 6대4까지 가자. 그래서 지방에 조금 더 많은 돈이 돌게 하자라고 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돌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사람들이 계속 줄기 때문에 줄고 이 헌법이나 국가 문제를 생각했을 때 가장 기본은 뭐냐면 그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하면은 헌법이든 국가든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아지지 않거나 아이들을 안 낳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없으면은 그건 국가도 아니고 사실 헌법도 아닌 거예요.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는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거예요. 근데 중앙은 아이를 낳아 키우죠, 그나마. 근데 지방은 헌법이나 국가가 미치지 않는 지금 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점.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사실 우선인 것 같아요. 이제 말씀드리게 될 이 제도를 이제 바꾸자 하는 문제는 그거하고 이제 그 후에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 지방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구나라고 하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생각을 한 게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전국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뭐 꼭 이렇게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오늘의 쟁점과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뭐가 제일 많이 문제가 됐냐면 이 국회 문제죠. 혹시 다 보셨죠? 네, 국회 상황들. 뭐 어느 당이 맞다, 어느 당이
그러다 요거를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입장에선. 근데 그게 네, 그 참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게 그 전에 국회에서 이렇게 날치기 하지 말라라고 해서 만든 제도가 패스트 트랙이거든요. 그래서 날치기 하지 말고 이렇게 잘 합의해서 빠른 길로 가게 하는 트랙을 하나 만들어 준 거예요. 그게 패스트 트랙인데 그 패스트 트랙에 올리느냐 마느냐 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제도를 바꾼다 하더라도 사람이 안 바뀌면 안 바뀌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래서 국회 저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오늘 확인해 보니까 한 170만 국민청원에서 어느 당을 해산해야 된다라는 청원이 지금 170만 정도가 넘었어요. 그리고 다른 당, 그 반대당, 여당의 경우에도 상당수가 해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청원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이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을 이렇게까지 혐오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를 그렇게 혐오하게 되면은 정치에 무관심하고 그냥 이제 그 사적인 문제만 골몰을 하면은 이게 시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적인 문제, 정치의 문제를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러려면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지켜봐야 되고 국회의원들을 믿을 땐 믿어야 된다. 근데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를 해보면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는 데가 어딜까요? 국회예요. 국회를 믿지 못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러니까 그게 왜 이런 모습들이 반복을 하니까 그러는 것 같고. 근데 일단 이런 거 하나. 그래서 그럼 왜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이 싫어할까? 하는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최근에 문제가 됐던 거는 그 패스트 트랙으로 이제 법안이 통과가 몇 가지 법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문제가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장 330일 이내에 결정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올라가니까 법안이 올라가니까 해외 출장을 가했던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돌연 귀국해요. 그 문무일 검찰총장은 심지어는 지금 임기가 2달밖에 안 남았어요. 2달여밖에. 그러니까 거의 실세라고 보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이 법안에 반대해가지고 그 얘기는 뭐냐면 정부 여당의 정책, 경찰 정책에 반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검찰이 지금 거의 일어나가지고 여론이 부글부글합니다. 그랬더니 뭐 경찰이 이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을 이제 하는 거죠. 이런 상황도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초유의 사태인데 전 대법관도 아니고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사태 때문에 지금 어디 계세요? 네, 지금 구치소에 가 계시잖아요. 구속된 사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모든 사태는 오늘 우리의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싫어할까? 우리나라는 권력이 지나치게 한 곳에 모여 있는 거고, 혹시 이런 격언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권력의 문제가 집중되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전 시간에 봤던 헌법 개정사를 보더라도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권력이 중앙 집권화되어 있는 이 권력을 어떻게 잡느냐,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잡느냐 하는 문제로 한국 사회의 모든 이슈들이 다 모아져 있고, 우리는 모두 다 그 권력이 누가 잡느냐, 어떻게 잡느냐, 앞으로는 어떻게 잡을 거냐 하는 그 문제에만 돼 있고, 만약에 그 권력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심지어는 물리력까지 행사하고 항명하고 하는 문제들. 그 다음에 안에서 그러니까 음지에서 뭐 거래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굉장히 변태적인 행태들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권력의 집중이 아닐까. 그래서 공간적으로도 집중되어 있는 이 권력들, 그래서 사람들이 권력이 한 군데 모여 있으니까 거기에 전부 다 이사 가고 교육도 거기서 받으려고 하고 거기서 일도 하고 거기서 권력도 잡으려고 하는
이제 동기들이 계속 생기는 거고 이것들을 어떻게든 떼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큰 미래를 약속받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방분권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은 헌법을 통해서 특히나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이 지방분권을 조금 더 헌법 안으로 가지고 오자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인데 그것들의 핵심 쟁점들은 요 앞에 다 있습니다. 보시면은 우리는 총각이 있다 그랬죠.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 뭐였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였는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 붙이자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다라고 선언을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렇게 선언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게 아빠쯤 우리 보셨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냥 무슨 멋있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 굉장히 깊은 뜻이 들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렇게 선언함으로써도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기본권과 관련돼서도 우리나라 주민자치권 규정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권도 신설을 하고 자주조직권 우리가 스스로 지방정부를 스스로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한번 권리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입법권은 지방의회에서 스스로 국회에서 하는 것처럼 입법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과세도 지방분권. 그러니까 세금 문제도 어떻게 하면 지방정부가 조금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들 하고 요거 마지막에 지방분권형 양원제 부분 요 부분을 짧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더 신설을 하면 어떻겠느냐. 왜냐면 이렇게 했을 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게 중앙집권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70년 역사에서는 한 권력 그 권력을 누가 잡느냐 하는 문제로 우리 모든 정치적인 이슈가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을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자치권 이거는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그 자치권을 신설을 하자. 그래서 조문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거고 편장도 조정을 조금 많이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저 10장으로 딱 구성되어 있는 것을 지방분권 체제로 딱 바꿔보면 어떻겠느냐. 그때 핵심은 뭐냐면은 물론 권리도 바꿔야 되는데 이 통치를 우리 국회, 정부, 그쵸? 법원 이런 식으로 구성하지 않고 다른 식으로 구성할 수 있지 않느냐. 지방분권과 관련돼서 하는 문제들. 이거는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입법과 관련돼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체제가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입법권이 거의 다 국회에 몰려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법률적인 사항들 다시 말씀드리면은 국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는 법규범은 전부 다 여의도에서 다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통과될 때. 근데 요 부분들을 밑으로 내려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예요. 밑으로. 근데 그때 밑으로 내린다는 것은 지방으로 내린다는 건데 요 부분. 그러니까 광역 단위와 기초 단위로 내릴 수 있는데 기초 단위까지 내려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법률을 지방 기초의회에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파격적인 생각인 것 같고 만약에 단계적으로 한다면은 광역 단위에서 법률을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들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국가 단위 국가는 국가 일대로 광역은 광역 일대로 기초는 기초 일대로 근데 기초 밑으로 더 많이 내리자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입법권을 그래서 지방분권화를 하는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광역자치의회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경기도 같으면 경기도의회가 되는 거죠. 경기도의회에서 국회와 마찬가지로 법률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만약에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효력의 순위는 물론 국회가 있죠. 근데 1순위를 갖는데 적용은 저 밑에부터 먼저 적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먼저 적용하고 기초에서 광역 거 먼저 그 다음 거 적용하고 국회는 이제 그
규정하지 않은 것들을 이제 적용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입법권을 지금의 경기도의회나 아니면은 예를 들면 뭐 굉장히 낮은 단위에서 기초의회에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내려보면 어떨까라는 문제. 달라질 수 있으면은 달라지는 대로 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오늘의 핵심인 것 같아요. 경기도는 경기도 법률이 있고, 미국의 연방정부. 네, 그런 것과 조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주정부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다른 법에 적용을 받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그런 식의 체제를 한번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근데 이거는 뭐 그걸 뭐 한번 왜냐하면은 지금은 그런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고,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들이 정하시면 되는 문제니까. 근데 지금 연구는 많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보충성 원칙은 이미 말씀드렸던 건데 기초부터 적용시켜 나가자. 그래서 기초에서 조금 부족함이 있으면은 광역, 그리고 부족함이 있으면은 국회 재정법으로 정하자, 이렇게 하는 보충성 원칙. 그 다음에 조세 지방분권화 문제도 이게 사실은 아까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던 오른쪽 분홍색 책 있잖아요. 그 책에 보시면은 이 과세 조세권의 문제가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다못해 혹시 여기 공무원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핵심은 정부 보조금 아니면 교부금 같아요. 교부금.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 이렇게 지방으로 내려오는 좀 재정을 좀 많이 받으면 그게 지방자치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 아니면은 지방소득세, 시군세 중에서는 이제 지방소득세가 있는데 그게 지금은 10% 정도 떼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20% 정도 떼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 하고 있는데, 교부세로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게 왜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요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국세는 크게는 보통세하고 목적세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 보통세 중에 11.924%인가 그 정도를 교부세로 내리게 되어 있어요, 지방으로. 그러니까 10% 정도를 지방으로 내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방으로 내릴 때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를 더 많이 줄까요? 아니면 재정이 빵빵한 지역을 많이 줄까요? 어려운 데를 많이 주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서도 이미 조금 격차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로 유학을 간 딸내미가 한 달에 60만 원을 써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는 30만 원을 이렇게 줬어요. 30만 원을 이렇게 주고 있었는데, 얘가 딸이 둘이에요. 그래가지고 30만 원씩, 그러니까 3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줬단 말이야. 왜냐면 부모님은 60만 원씩밖에 줄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한 딸내미는 열심히 일해. 그래가지고 한 달에 40만 원을 벌어요. 알바를 해가지고. 그쵸? 한 딸내미는 놀아요, 그냥. 그러고 그래요. 그러면은 40만 원 근데 이 40만 원 번 딸은 그럼 뭐 얼마만 필요해요? 20만 원만 필요하죠. 그리고는 열심히 안 한 딸내미 이제 40만 원 더 많이 주게 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지방 간에 열심히 했는데 교부금을 덜 받게 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조금 어려운 문제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데는 있거든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나주, 안동 이런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부세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지금 말씀드린 지방자치, 그러니까 시군세에서 지방소득세 부분, 혹시 월급 받으시는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방에서 10% 정도 떼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20%로 올리자, 만약에
그렇죠. 지금 10% 떼가는데 20% 올린다.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가 지역 간의 격차를 없애자라고 하는 취지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좀 부자 지자체가 있어요. 그럼 부자 지자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기 사는 주민들의 소득도 좋고, 그렇죠. 인구도 많고, 만약에 그랬을 때 10% 걷는 데서 20% 걷게 해주면은 그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벌어지겠죠. 더 많은 세수를 얻겠죠. 세입이 되겠죠. 근데 안 살아. 사람도 없고, 그리고 소득도 낮은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20%를 올린다 그래도 오르는 폭이 작겠죠. 그러니까 한쪽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쪽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격차는 더 벌어지는 이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어려운 문제 같아요. 특히나 돈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만약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 각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과세를 해보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문제들, 특히나 물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세로 해야 되는 부분들, 예를 들면 국방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은 당연히 관세를 포함하여서 국회에서 정할 수 있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자치세와 관련돼서는 국회에서 하지 말고 뭐 광역이나 지자체에서 걷게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공동세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권한을 주면 어떨까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행정권의 지방 분권과 관련돼서는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주조직권인데 우리나라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제예요, 내각제예요? 기본은 대통령제죠. 그러면은 중앙 정부는 당연히 지금 대통령제예요. 그러면은 경기도는 내각제적인 형태일까요? 대통령제적인 형태일까요? 대통령제적인 형태예요. 왜냐하면 중앙을 거의 카피했어요. 그렇죠? 의회 있고, 근데 저기 도지사 있잖아요. 그래서 도지사가 대통령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권한만 다운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는 매우 작은 대통령제들이 모이고 거기에 대통령제가 이렇게 있는 형태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는 거죠. 근데 왜 각각의 그 지자체가 모두 다 동일한 형태를 갖느냐 하는 거는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물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처럼 해도 사실 무방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회도 따로 있고 뭐 그 시장도 따로 있고 해가지고 대통령제처럼 운영을 해도 사실은 무방을 한데, 예를 들면 정선군이다 하면은 굳이 그렇게까지 필요할까? 그런 식의 시스템이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 주민들의 그 기대나 아니면은 그 여망에 사실 잘 부응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왜냐하면은 공무원은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이 계실지 몰라서 좀 하겠지만, 공무원은 나름의 독특한 그 트랙이 있거든요. 나아가는 트랙. 그러니까 공무원 스스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들이 있고, 그게 뭐 완전히 다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각각 그 주민들 또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른 형태들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이들. 그래서 스스로 한번 알아서 뭐 대각제적인 형태로 해도 좋고, 뭐 위원회 같은 형태로 해도 좋고, 알아서 조직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은 각 지방마다 따로 헌법을 따로 만드는 거죠. 그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재정권의 지방분권과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마지막 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수평적 수직적 재정조정제도.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지방 간의 재정 격차들이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들은 재정을 좀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래서 모자란 데는 조금 더 채워줄 수 있고, 많이 거치는 데는 뭐 중앙 정부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마련해 놓으면 그런 문제들은 좀 최소화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 부분 참 어렵습니다. 근데 헌법재판권하고 사법권을 분권화하자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아직 우리나라 길이 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대법원은 당연히 그 서초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법원 조직 그리고 검찰 조직 그 자체가 이미 위계화가 딱 되어 있어요. 그거 혹시 아세요? 그 우리나라는 판검사 변호사들을 한 줄로 세울 수 있어요. 한 줄로. 특히 판사 검사 다 한 줄로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앞이고 네가 위고 내가 아래고 이렇게 딱 한 줄로 세워져. 어떻게 세워져요? 일단은 기수별로 딱 세워져요. 그리고 기수 내에서는 나이로 세우지는 않고 옛날로 하면은 사법연수원 성적으로 싹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위계가 딱 자리 잡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딱 중앙집권화되어 있는 그 체제 내에서 이거를 좀 다른 식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문제인데, 그 검찰과 관련돼서는 검사장이 있죠. 우리나라도 검사장 있는데 미국은 주마다 좀 다르지만 어떤 주에서는 검사장을 선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직접 뽑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검찰제를 직선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는 아직은 조금 어려운 문제 같긴 하지만 한번 염두에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2달밖에 안 남은 검찰총장이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을 대놓고 반박할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래서 지방 이런 것들 지방 법원장 직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 지방 경찰청장을 직선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 그리고 지금 자치지원차는 이제 점점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한번 아까쯤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국회가 단원제 국회 하나죠. 원이 하나인데 이거를 양원으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건데, 이 아이디어는 왜 지방분권에서 얘기를 하냐면, 양원제 국회에서 요 참의원, 다시 말씀드리면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이분들의 구성을 지방분권에 맞게 하면은 어떨까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요거 참의원들을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을 하자는 거예요. 이거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미국 헌법에 있습니다. 미국 헌법의 상원은 각 주의 대표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좀 비슷하게 각 지방자치단체, 뭐 광역이면 광역 또는 뭐 기초면 기초,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어떤 형태, 어떤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 가지고 그 대표들, 지방의 대표들이 국회의 상원을 차지하게 되면은 지방의 이익들이 중앙 정치에서 조금 통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인데, 이것도 연구는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실정이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번 뭐 만나 뵀으니까 강의를 잘 들어주셔가지고 여러 가지를 질문하게 되는데, 지금 국회의원 정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지금 늘리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국회의원 늘리자. 일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몇 명이에요? 299명이었다가 세종시 때문에 한 명 더 늘었죠. 그래서 지금 딱 300이에요. 400 정도 안 되나요? 100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참 놀라운 게, 그렇게 100으로 줄이자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거 얘기하면은 이건 또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하는데,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아이디어는 인구,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가 지금 헌법적인 기준으로 200명 이상 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 200만이냐면은 우리나라가 재헌할 당시 48년 당시에 인구가 몇만 정도 됐을까요? 2천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하면 2천만에 200명. 그럼 지금은 5천만이면은 사실은 인구 비례로 따지면은 500명이 돼야 500명이 돼야 맞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되고,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죠. 지금 300명으로도 버겁다는 거죠.
그래서 1도 늘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민의원 200명에 또 늘어나? 이거 있을 수 없다는 거지. 그런 거. 실제로 그렇게 그 국회의원들이 무보수로 일하는 국가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국회가 공동화, 텅 비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 드네요. 네. 국회의원들이 권한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다음에 자치정부를 이제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와 관련된 헌법 조문은 2개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니까 뭐 자치정부의 헌법적인 근거라든지 그런 거는 있을 리가 없고 그래서 자치정부의 그 헌법적인 근거들을 좀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기초하고 광역 부분에 헌법적 근거 만들어 놓자라고 하는 거. 있고 자주입법권 이거는 이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체크해 보실 수 있는 거는 지금 현행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자치의회, 그러니까 지방의회죠. 기초든 광역이든 조례를 만들 수 있어요. 조례. 아까 전도 말씀드린 그 피라미드 법체계 피라미드에서 제일 밑에 있는 게 조례인데 문제는 이 조례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게 법령의 범위 안에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자주권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법령, 다시 말씀드리면 법령이라는 거는 법률과 명령을 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고 명령은 누가 내려요? 대통령, 총리령, 부령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의 범위 밖으로 넘어가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율성이 우리나라는 지금 좁다. 그래서 요 부분들을 요 조건을 없애면 안 될까? 아니면 조금 더 완화시키면 안 될까 하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의 이제 끝에 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이제 워낙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싫어하면서 직접 민주제를 도입하자 그러면 이것도 또 좀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국민들이 뭐 직접 해? 이거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크게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 발안, 이건 이제 직접 법률안을 제출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 잘못하고 있는 특히나 국회의원 끌어내자 하는 부분들. 그래서 국민 발안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지금 보는 것은 뭐 민의원, 지금 여기는 민의원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권자, 투표권자 수의 뭐 20분의 1 이상이 뭐 서명을 받으면은 뭐 발의가 되는 걸로 이렇게 뭐 한다든지 하는 것들. 네네. 국민투표도 뭐 조건 붙여가지고 부의해 볼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국민소환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탄핵소추가 될 수 있는 뭐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에 소환을 직접 하자라고 하는 거. 지금 국민소환은 국회의원은 안 되는데 네 시도는 됩니다. 네, 시도는. 그래서 가끔 시도를 하죠. 그 하남시 같은데 시장 그 국민 소환 하려고 했던 시도도 있었고, 네. 그런데 그거를 좀 전국 단위로 국회의원들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 부분도 헌법 개정과 관련돼서 아까 좀 말씀드렸죠. 발의가 중요한데 발의를 국민이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제도를 이거는 헌법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헌법을 바꿔서 국민이 발의하게끔 제도를 만드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마지막인데 결론적으로는 오늘 말씀드린 게 이제 헌법과 주민자치 부분이고 그것들을 어떻게 개헌의 형태로 구현을 해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게 다시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제도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면 시민의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이렇다는 거죠. 공적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알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시민일까 하는 문제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